신도는 경상도 창녕 출신의 승려예요. 신돈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고 신돈의 어머니는 옥천사라는 절의 여종 출신이에요. 근데 신돈이 신부는 미천하지만 머리는 굉장히 영특했던 모양이에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신돈도 역시 막 어깨 너머로 불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름의 개똥 철학을 정립한 후에 개경으로 향하게 돼요. 근데 신돈의 말빨이 장난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신돈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당시 고려 말의 어수선한 상황에서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신돈의 설교를 듣고 크게 끌리는 일이 있습니다. 당시 권문세족의 횡포로 백성의 삶이 피폐했는데 불만을 제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떠버리 땡중 같은 비슷한 애가 오더니 시원하게 권문세족을 다 여기저기 까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말을 대신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의 설교에 사람들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들은 신돈에 열광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권력층은 굉장히 마음 한쪽이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권문세족은 누구였냐? 바로 고려를 주름잡던 정통 귀족들이에요. 무신정권 그리고 원의 간섭기를 통해서 뿌리 깊게 고려에 자리 잡은 권력계층이었던 거예요. 조선 말기 일부 양반님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로 망조가 들었다면 고려 말의 권문세족에 의해서 망조가 들죠. 고개가 빳빳한 귀족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서 굴러들어온 근본 없는 이 개뼈다구 같은 애가 우리를 씹고 다녀? 좋게 볼 리가 없죠. 그리고 고려는 불교 중심 국가였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이 불교계와 사찰과 긴밀하게 결탁 관계였다. 그래서 불교계 사찰도 고려의 굉장히 권력의 한 축을 이루고 있었는데 신돈이 불교계 사찰 이런 것도 막 까발리고 다닙니다. 자신의 속살이 다 까발리니까 당연히 신돈을 좋게 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신돈에 대해 부적절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부를 꿰어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고 도덕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해서 신돈의 값어치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수도인 개경의 신돈은 아주 핫한 인물이 됩니다. 신돈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돼요. 그리고 신돈이 하도 핫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공민왕 귀까지 신돈에 대한 소문이 싹 들어가요. 고려의 31대 왕인 공민왕은 고려의 개혁군주로 알려져 있죠.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약간 어버버한 인물 아닌가 싶은데 영민왕 왕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공민왕이 여러 가지 업적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1356년에 쌍선 총관부를 공략해서 천령 이북의 땅을 회복하고 원나라와의 관계를 끄는 것이죠.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고려의 영토가 남쪽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북쪽의 일부 땅을 원나라에서 먹어버리고 원나라 직할로 점령하고 통치하기로 하죠. 이 부분이 쌍성총관부, 천령 이북의 땅이잖아요. 고려가 북진해서 이 부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외치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치에서는 시끌벅적한 요소가 많았다는 거죠. 당시 권문세족의 권력이 너무 커서 왕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능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민왕은 고려 내부를 개혁할 수 있는 적임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사 열전 신돈편에 보면 공민왕의 고민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어요. 공민왕은 고민을 합니다. 누구를 개혁의 책임자로 지정할 것인가? 근데 대대로 벼슬한 귀족 가문들, 권문세족들은 가까운 무리끼리 얽혀 있어서 다 봐준대. 초야에 묻혀있던 신진사대부들도 처음에는 멀쩡하다가 일단 등용이 돼서 벼슬에 오르고 나면 귀족들과 혼인관계로 얽혀져서 봐주더라. 그리고 유생들은 어때? 지들끼리 친한 친소 관계만 따져서 무리를 이루고 당파를 이루더라. 이 세 부류 모두 등용하기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공민왕이 보기에 기존의 기득권층은 누가 되든지 개혁을 이룰 수 없다라고 고민을 한 거죠. 그러면 내부에서 개혁을 할 수 없으면 외부에서 파격적인 누군가를 등용해서 개혁을 해야 됐던 거죠. 따라서 여기서 공민왕이 외부 세력인 신돈을 등용한 것은 단순히 요상한 승려에게 이끌려서라든가 아니면 꼬임에 넘어가서 끌린 것은 아니었어요. 나름의 신중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었죠. 개혁을 할 적임자, 자신의 페르소나가 누구냐 이것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이 신돈을 직접 불러서 이야기해봅니다. 그랬더니 아주 비범하고 초연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기득권층과도 전혀 연관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뒤집어버린 딱이다. 그러면 이 소문이 흘러 들어가죠.
공민왕과 신돈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라. 이 소문이 권문세족들에게 들어가요. 권문세족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 땡중 놈이 어디서 당시 원로 대신이었던 이승경이란 자는 신돈은 나라를 어지럽히는 땡중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홍건적을 물리친 명장 정세훈 장군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신돈을 직접 찾아가서 죽여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민왕은 신돈이 죽을 위험에 있으니까 당분간 어디론가 피신시킵니다. 여기서 권문세족과 신돈의 1라운드는 권문세족의 판정승으로 끝나는 듯 보이게 되죠. 시간이 흘러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1364년에 정세훈 장군이 죽어요. 그리고 1365년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고려에 터집니다. 공민왕의 아내인 노국 대장공주가 사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노국 대장공주가 임신 중에 출산하면서 사망했는데 그 임신한 아들도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공민왕 입장에서는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잃게 된 셈이었죠. 노국 대장공주는 원나라 출신이긴 하지만 공민왕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동지였고 굉장히 든든한 뒷배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와 아들이 같이 죽었으니까 공민왕은 정신을 잃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돼버리게 되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비리비리한 공민왕은 어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다. 대신 기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직접 국정을 돌볼 수는 없고 내가 사부로 모시던 신돈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나 대신 국정을 좀 맡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신돈은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하죠. 근데 공민왕은 다시 한번 재차 강권하게 됩니다. 신돈은 결국 중책을 맡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신 조건을 하나 달아요. 내가 지금 어디 근본 없는 놈으로서 권력을 잡게 되면 여기저기서 엄청난 모함과 질시와 시기가 들어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당신이 막아줘야 된다. 왕으로서 막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공민왕은 부처와 하늘을 걸고 맹세하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돈 자네를 믿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신돈은 공민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국정대리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고위직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권력을 일단 한 손에 쥐게 된 신돈은 대대적인 권력 개편을 추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먼저 인적 쇄신, 즉 숙청 단계였어요. 권력 투쟁이 어떻게 시작됐냐면 당시 신돈은 측근이었던 김란의 집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김란은 딸이 2명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풍문에 의하면 신돈이 이 김란의 2딸을 범하는 짐승 같은 짓을 했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이 소문을 제기한 사람은 당시 상장군이던 최영 장군이에요. 권문세족의 대표격으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거예요. 야 신돈, 너희 더러운 놈이 무슨 국정을 맡아? 네 앞가림이나 해. 처벌해야 됩니다. 신돈은 반발하죠. 아니 이 최영이란 자가 나와 임금과의 관계를 지금 질시해서 모함을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공민왕은 누구 편을 들어요? 신돈이 지금 권력을 잡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밀어줘야죠. 최영을 내치기로 합니다. 귀양을 보내요. 언제까지? 신돈이 죽을 때까지 최영 장군은 귀양에서 풀려나오지 못해요. 이런 식으로 권문세족과 신돈의 2라운드 숙청은 신돈의 완승으로 끝나고 권문세족이 엄청나게 몰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적 쇄신이 되면서 신돈의 권세가 점점 높아져서 하늘을 찔렀어요. 임금과 거의 동격 수준으로 일어납니다. 행사가 보통 일어나면 왕이 가운데 딱 좌정을 하고 신하들이 나란히 쭈루룩 앉잖아요. 그런데 신돈은 신하 자리에 앉지 않고 왕과 동급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신돈이 말을 타고 나타나면 모든 벼슬아치가 달려와서 기립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의 영의정에 해당되는 고려의 수시중이 있잖아요. 이 수시중이 신돈에게 술잔을 바쳐요. 술 한 잔 드십시오. 술잔을 바치면 신돈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이 남은 반잔을 남긴 다음에 수시중한테 주는 거예요. 내가 먹던 잔에 먹게. 이런 식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이 잔을 주는 거예요. 수시중도 당연히 그 잔을 받아 먹어야만 했죠. 마치 임금과 똑같은 위치였던 거예요. 이 소문이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에까지 퍼집니다. 그래서 신돈을 칭하기를 원나라에서는 권왕이라고 칭하고 명나라에선 상국이라고 칭합니다. 중국에까지 신돈의 명성이 널리 퍼진 셈이죠. 공민왕이 자신의 왕권을 아낌없이 퍼줘서라도 신돈을 등용한 이유는 명확했어요. 당시 공민왕은 권문세족의 폐단을 없애지 않으면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위태로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었죠. 근데 왕 자신도 기득권의 기득권층이잖아요. 이미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이 권문세족과
혼인 인척 등으로 너무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권문세족에게 칼질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민왕은 아예 연이 없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대신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을 기꺼이 나눠준 셈이었죠. 신돈이 대리인으로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거죠. 언급한 대숙청으로 인해서 권문세족의 정치적인 기반을 어느 정도 흔들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적 기반을 허물 차례였어요. 신도는 왕에게 건의해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관청을 세우게 됩니다. 전민변정도감은 원래 있었던 관청이었거든요. 근데 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했는데 신도는 이 관청을 아주 강하게 개혁 정책을 위해 사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권문세족은 백성들의 땅을 뺏고 노비로 삼는 일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세금 납부를 해서 국가 재정을 탄탄하게 해야 될 양민이 함부로 불법으로 노비가 되면 국가 세금을 납부할 양민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국가 근본 재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민변정도감은 국가의 재정을 튼튼히 할 목적으로 원래 빼앗은 땅을 되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 거죠. 잘못된 행동을 시정하는 기한을 얼마 주냐? 딱 15일 보름 줍니다. 현재 전산화된 시스템으로도 어떤 정책을 15일 이내 시행한다? 불가능에 가깝죠. 근데 고려 당시 15일의 기한을 주고 모든 것을 원상복구해라. 빼앗은 땅을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양인으로 돌려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신돈이 으름장을 놓습니다. 신돈의 위세에 눌린 권문세족들은 자신들이 빼앗은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돈이 성스러운 인물이다. 성인으로 칭송을 하죠. 근데 권문세족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신돈이 어디서 개벽다구 같은 분노로 이를 갈게 되죠. 이제 권문세족의 정치적 기반에 이어서 경제적인 기반까지 다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권문세족은 이대로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신돈을 어떻게든 흔들어 놓고 실각시켜야 되는데 약점을 잡기 시작하는 거죠. 신돈의 약점은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신돈은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도덕성에서 흠이 잡히면 끝인 거예요. 게다가 신돈은 승려잖아. 여자 문제에 있어서 정말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당시 떠도는 소문은 이랬어요. 신돈이 관리들을 쭉 보고 그 관리들 중에서 처나 첩에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 관리를 잡아 가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돈이 부인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지금 이러저러해서 네 남편을 잡아 가뒀는데 불만이 있거나 억울함이 있으면 직접 와서 호소하면 내가 들어는 드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부인은 단숨에 달려와서 억울합니다 하소연을 하게 하죠. 그러면 신돈은 어떻게 했냐? 대문이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 말과 시종은 대기시키고 부인 혼자 내실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혼자 들어오면 여기서 신돈이 혼자 이불을 깔고 누워 있었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아녀자들을 콕콕 찍어서 겁탈했다. 이런 소문을 파다하게 퍼뜨립니다. 물론 신돈의 정적이 더 악의적으로 더 소문을 부풀려서 많이 나쁜 소문을 냈겠죠. 하지만 신돈은 실제로 많은 첩이 있었고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모습이 아닌 건 사실이었어요. 그 신돈의 수많은 첩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우왕의 어머니가 된 반야라는 사찰의 여종 출신 여인도 있었죠. 반야는 신돈의 첩에서 공민왕의 첩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이에요. 나중에 공민왕의 후계자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게 된 빌미를 제공하게 한 사람이죠. 아무튼 신돈에 대한 이러한 여자 문제, 축첩 문제는 굉장한 이슈로 커지게 됩니다. 공민왕도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요. 그래서 공민왕은 신돈을 불러서 축첩 문제를 직접 따지기도 하죠. 신돈이 궁색하게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공민왕이 이미 의심의 싹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의심이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의 공격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혔다. 신돈이 이제 수세에 몰립니다. 코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시원하게 되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때 신돈이 꺼낸 카드는 바로 천도, 수도를 옮기는 카드였어요. 원래 고려의 수도는 개경이었잖아요. 근데 이전에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해서 평양 쪽으로 수도를 옮기자라는 운동이 있었는데 실패로 돌아갔죠. 신도는 이번에는 충주로 수도를 옮깁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충주는 고려 영토 한가운데 있는 요충지였거든요. 그런데 수도를 옮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행정적인 의미 그 이상이었죠. 나라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득권층의 모든 권력 기반은 당시 수도에 근거해 있었거든요. 따라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모두 해체하고 새로 옮긴 수도에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나라를 설계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새로운 왕조를 설립하는 수준의 결정인 거예요. 그만큼 큰 규모의 개혁은 명분이 필요하겠죠. 신도는 개경이 바다와 인접해 있어서 외구의 침략 또는 북방의 침략으로부터 매우 취약하다. 충주는 나라의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요지다. 통치하기 쉬울 것이다. 이런 논리를 내세웁니다. 공민왕은 주저주저 하면서도 신돈이 일단 말한 거니까 제안에 따라서 내가 한번 거기 둘러보고 임장하고 결정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권문세족은 여기서 밀리면 끝이요. 수도까지 옮기면 자기의 기득권은 싹 사라질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세게 반발해요. 근데 최종 결정권자는 왕이잖아요. 이 공민왕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합니다. 사실 공민왕 입장에서도 천도는 너무 급진적인 개혁인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를 완전히 뒤엎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쪽 구석에 찝찝한 마음이 있는데 권문세족이 옆에서 계속 아니되옵니다, 불가하옵니다, 계속 뻐꾸기를 날려요. 그러니까 공민왕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천도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키고 없던 일로 해버립니다. 신돈의 되치기가 실패하고 신돈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 줄어버려요. 이 상황에서 권문세족은 신돈을 애매하게 놔두면 자신들이 나중에 되치기로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참에 신돈을 완전하게 제거해버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1371년에 공민왕의 암살미수 사건을 흘리게 되죠. 신돈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에 의해서 신돈은 수원으로 유배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다음 단계가 진행되죠. 신돈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몰수되고요. 그리고 신돈을 따르던 그 일당이 다 처형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신돈까지 처형돼서 모든 상황이 종료돼 버립니다. 신돈이 권력을 잡고 신돈이 처형당하기까지 모든 일이 불과 6년 만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압축된 시간에 많은 사건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신돈은 개혁을 위해서 공민왕에게 등용이 됐지만 온전히 개혁을 이루진 못해요. 지배층 전체를 갈아엎는 개혁은 고려라는 나라를 없애야지만 강한 개혁이었죠. 마치 고려를 없애고 조선을 세운 정도의 개혁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공민왕은 고려 왕이었잖아요. 이 공민왕은 고려라는 나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할지 아니면 보수의 길을 택할지 이 간극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신돈이 숙청당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태조 이성계도 신돈을 이용하게 돼요. 고려 우왕이 공민왕이 아니라 신돈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폐위시키죠. 신돈의 첩이었던 반야를 공민왕이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었던 추문이었어요. 진시황이 정말 상인 여부리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르듯이 고려 우왕이 정말 신돈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아마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성계같이 역성혁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은 명분은 상대방의 도덕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성계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데 철저하게 정통성을 건드립니다. 반면 신돈은 어땠어요? 자신이 개혁 정책을 펴고 뭔가 변화를 꿈꾸는 세상이 있었지만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 권문세족에게 되치기 당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맙니다.